하늘과 바람과 별과 인간. 물리학자 김상욱이 전하는 세상 모든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 알쓸 신잡에서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인상 깊어서 한번 책을 읽고 싶었습니다. 네, 작가 김상욱님, 경희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로 양자 물리학을 연구하고 예술을 사랑하며 대중과 활발히 소통하는 다정한 물리학자다. 네, 카이스트 물리학과에서 양자 물리학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합니다. 지은 책으로는 김상욱의 양자 공부, 떨림과 울림, 뉴턴의 아틀리에 등이 있습니다. 네, 차례를 보면 원자는 어떻게 만물이 되는가부터 사물의 본성에 대하여 내 이름은 원자, 물리학의 관점으로 본 지구, 책과 별, 그리고 에너지의 근원, 핵과 별이죠. 예. 생물은 화학기계다. 생물은 정보처리 기계인가. 다세포 생물에서 인간까지. 네, 이렇게 해서 사실 제가 물리학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어렵게 느껴지고요. 그런데 이 책은 궁금하네요. 참 그림도 그렇고 다양한 느낌이에요. 물리학자 김상욱이 바라본 우주와 인간. 하늘과 바람과 별과 인간. 구성은 첫 번째, 원자는 어떻게 만물이 되는가? 두 번째, 별은 어떻게 우리가 되는가? 세 번째, 생명, 우주에서 피어난 경이로운 우연. 네 번째, 느낌을 넘어 상상으로. 이렇게 해서 나뉘게 됩니다. 과학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옛날부터 담을 쌓고 살아온 나에게 알쓸 인잡에서 본 김상욱 교수의 이야기는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책이 발간된 것을 확인하고 주저없이 선택을 했어요. 도입부를 읽고부터는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돌았습니다. 역시 쉽지 않구나. 점점 교과서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었어요. 인내가 필요했고 읽는 시간도 오래 걸렸습니다. 만물의 근원은 원자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중에서도 산소는 지구의 생물이 살아가는데 큰 일조를 합니다. 우주를 전체적으로 본다면 무생물이 대부분이고 생물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죽음을 맞게 되면 뿔뿔이 흩어지는 원자가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살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공룡이 몰살되면서 그 시대는 막을 내렸고 현재는 인간이 주도하는 이 세상이 인간의 행동으로 인해 멸망할지도 모르는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지구의 온도는 점점 상승하고 있으며 팬데믹이 자주 위협을 가합니다. 이 모든 게 언젠가 폭발하고 굳어서 지구는 다시 태초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뇌가 어떻게 특별하게 발달할 수 있었는지는 참 궁금한 일입니다. 개인으로는 다른 동물에 비해 미약할 수 있으나 사회성으로 인해 모여서 힘을 모으고 사는 법을 익힘으로써 도구를 발달시키기 시작했고 현재는 인공지능이 사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인간의 문화만이 특별하다고 단정하는 것에 작가는 경계심을 갖습니다. 이기적 유전자의 관점을 다른 동물에서만 보지 말고 인간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치적 권위를 내세우기 위한 도구로 활용해서 위압감을 준다면 그것을 문화로서 순수하게 보기는 힘들 겁니다. 과학책을 읽고도 내용은 나도 모르게 인문적으로 더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과학자들을 존경하고 대단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수많은 거짓 주장들을 밝혀내고 사실을 알 수 있게 했습니다. 인류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한 것도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악용하는 권력가들에 의해 전쟁 같은 것으로 어두운 미래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과학을 알아가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지구는 변질된 것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특성이 나타나는 것을 창발이라고 합니다.
기본 입자가 모여 원자가 되고 원자가 모여 분자가 됩니다. 이때마다 창발이 일어나는데요. 우리가 이상기후 변화를 겪고 있는 것도 그렇고 미래는 더더욱 새로울 겁니다. 책을 다음에 한 번 더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일일이 이해하는 건 어렵다 해도 흐름을 좀 더 파악할 수 있었으면 해요. 안 보고 싶으면 어떡하나 하는 게 사실 제 마음이기도 한데 더 알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방대한 자료의 내용이 한꺼번에 쏟아져서 화내면서 겨우 읽기도 했지만 김상욱 교수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하는 모습을 보면 벽이 없이 정겨움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책이 편안할 거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무지한 분야도 알아가는 게 필요하겠죠. 쉽지는 않습니다. 책에서 인상 깊은 부분을 읽어볼게요. 생명은 복잡한 화학 반응으로 작동된다. 여의도만한 크기의 세포 내부에는 고등학교 운동장만한 소기관들 수천 수만 개가 유유히 날아다니고 있고 축구공만한 효소가 메뚜기 떼같이 사방을 뒤덮은 채 주위를 날아다닌다. 이들의 움직임을 지휘하는 지도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그냥 마구잡이로 날아다닌다. 그러다가 서로 부딪히면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 사실 화학 반응이라는 것도 물리적으로 보면 분자들이 만나서 원자의 위치를 바꾸는 것에 불과하다. 이것은 수많은 사람이 무질서하게 북적거리는 거대한 시장과 비슷하다. 개별 상점에서는 상인과 손님이 우연히 만나 정해진 규칙에 따라 물건을 고르고 돈을 지불하며 거래한다. 마치 효소와 분자들이 만나 양자역학적 규칙에 따라 전자를 교환하고 위치를 바꾸는 것과 비슷하다. 얼핏 보면 모든 게 엉망진창인 것 같지만 시장은 그렇게 살아 숨쉰다. 생물의 세포도 마찬가지다. 생명은 원자 수준에서 존재한다. 원자들이 모여 생물이 된다는 뜻이다. 우리가 아는 한 원자보다 작은 스케일에서 존재하는 생명은 없다. 원자가 아주 많이 모인 지구 크기의 스케일에서 존재하는 생명도 없다. 원자가 작은 스케일에서는 핵력이 중요하고 지구 스케일에서는 중력이 중요하다. 생명이 동작하는 원자 스케일에서 중요한 힘은 전자기력이다. 물리적으로 봤을 때 생명과 관련한 대부분의 현상은 전자기력과 관련된다. 전자기력이란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다. 전하에는 양전하와 음전하가 있는데 양전하 가운데 가장 작은 것은 양성자이고 음전하 가운데 가장 작은 것은 전자다. 이 둘의 전하량은 똑같지만 질량은 엄청나게 다르다. 양성자가 전자보다 2000배쯤 무겁다. 원자들이 충돌하여 화학 반응이 일어나거나 광합성과 호흡에서 에너지를 얻을 때 주로 이동하는 것이 전자인 이유다. 원자를 건드리면 전자의 배치에 변화가 생긴다. 모든 화학 반응의 주역은 전자다. 전자는 가벼워서 움직이기 쉽지만 정확히 그 이유 때문에 저장하기 힘들다. 너무 작고 가벼워서 금방 달아나 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명은 전자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양성자로 저장한다. 생명의 핵심은 스스로를 보존하는 것이다. 복제, 번식, 진화도 일단 생존해야 할 수 있다.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우주에서 자신을 보존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다. 지구상의 동물은 호흡으로 에너지를 얻는다. 우리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걷고 숨쉬고 생각하고 번식한다. 한때 이 에너지를 신비한 생명의 기운 같은 것으로 생각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호흡으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은 연쇄 화학 반응에 불과하다. 우리는 화학 반응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살아있다고 말한다. 생명에 쓰이는 원자는 무생물에 쓰이는 원자와 동일하다. 생명은 원자로 만들어진 화학 기계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물리학자의 관점에서 본 세상에 대한 이야기. 예측이 쉽지 않은 내용이었지만 특별하기도 했습니다. 과학과 친하지 않은데 다가가고 싶은 누군가가 있다면 도전해보기를 바랍니다.